매주 화요일 비하인드 마켓 비하인드 시간에는 IM증권 이영훈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스닥은 오늘 장중에 5%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물론 막판에 1%포인트나 낙폭을 줄였다고는 해도 4%면 좀 크죠. 이게 뭐 2년 반 만에 가장 큰 낙폭이기도 한데 트럼프가 정말로 뭔가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새벽에 보시고 좀 혼란스럽지 않으셨을까 이사님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떻게 보셨어요? 파월 의장이 심리를 좀 살려놨었는데 글쎄요.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또 주말에 트럼프가 그 폭스뉴스 통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을 키운 그런 거고. 거죠. 이게 또 묘하게 맞물린 게 이번 주 후반 되면은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미국 정부도 셧다운 가능성. 그 얘기가 사실 별로 안 나와서 네네. 사실 좀 기억에서 좀 높고 있었는데 그것도 있군요. 네, 그 셧다운 가능성이 또 이제 존재하게 있고. 네. 그 어떤 식이든 간에 이제 미국채 차원 발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4% 밑으로 떨어뜨려 놔서 이제 재발행을 차원을 하기를 원하는 이제 트럼프 입장하고 장기채 국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더 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좀 낮추고 싶어하는 욕구, 이 필요성 같은 거를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거는 그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그렇죠. 또 캐나다에서는 그 영란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사람을 이제 차기 총리로 마크 카니 지명하면서 결국에는 그 관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온타리오 주인가요? 거기서는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전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금액을 좀 올려가지고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가장 만만했던 게 캐나다하고 멕시코기 때문에 그쪽은 두들기면 말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부터 지금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게 지금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노이즈 우려를 해가지고 주식시장은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면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또 생각처럼 안 빠져요. 지금 오늘 4.2%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빠진다는 거는 이런 정도면 이를테면 3%대를 진입을 하거나 이런 정도 돼야 된다는. 더 빠졌어야지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4% 완전 초반대로 떨어지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면은 근데 지금 여전히 그 조사 지표만 지금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 지표만 가지고 지금 이제 경기 침체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고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본 지표들 자체는 여전히 경기는 이제 괜찮다라는 걸 지금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의 급락은 사실 어찌 보면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좀 유도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국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난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에 앞서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CNBC와 인터뷰에서 사실은 비슷한 연장선상 얘기를 했죠. 미국의 경기 침체는 미국이 바뀌어 나가는 소위 말하는 마가가 실제 실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어떤 고통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도 과도기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이제 한 건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트럼프의 계산대로만 가면은 뭐 일시적인 조정 끝에 이제 돌아오는 건데 정말 경기 침체로 가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좀 외줄타기 느낌이 좀 있죠. 지금 오늘 또 이제 장 마감 후에 기사를 보니까 월가 CEO들 또 백악관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뭔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국채금리는 안 빠지고 오히려 지금 주가 지수가 생각 이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또 뭘 가지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현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자체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의도대로 가기 위해서 유가 낮추고 그래서 인플레 리스크를 제어하고 국채금리 떨어뜨려 가지고 재발행하면서 동시에 금리 인하를 유도시키는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진짜로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로 헛발질 한번 잘못하면은 이게 센티가 무너지면서 경기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만약에 주식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간다. 지금 S&P 500이 오늘까지 해서 8.7% 떨어져서 나스닥은 이제 지난주 이미 이제 10% 이상 떨어졌으니까 조정기로 들어갔고 S&P 500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당장 내일이라도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만약 이렇게 조금 더 시장이 뭐 10%에서 20% 사이까지 좀 더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단기간에 혹시 이게 연준의 통화 정책에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동결하라고 했던 거를 내릴 수도 있다. 지금 금리 뭐 올해 연 4회 인하 가능성을 갖다 크게 높여놔 버렸기 때문에 오늘 급락이 이게 이제 경기 침체. 근데 사실 연준이 그동안 주식시장을 끌고 왔던 걸 보면 뭐 최근 2년 동안 엄청나게 주가를 상승을 시켜놨잖아요. 그건 그렇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흐름이냐 아니면은 좀 버블이 일종의 좀 껴있는, 그러니까 연준발 푸세에 의해 가지고 강하게 푸시가 된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트럼프 시각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월가는 니들이 워낙에 잘하니까 우리는 메인스트리트에 이제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찜찜함은 있지만은 트럼프 성향상도 그렇고 트럼프가 경제를 아는 사람인데다가 특히나 센티가 무너졌을 때 어떻다라는 걸 모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관은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3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은 좀 주요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1월, 2월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그러면서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앞에서 뉴스 브리핑을 할 때 테슬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테슬라 개별주도 많이 사셨지만 1등으로 산 게 그 레버리지 2배짜리 상품, ETF 상품을 많이 사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시점이 이사님께서 보시기, 이사님도 이제 미국 투자도 같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시점이 그러면 이사님께서 그동안에 쭉 말씀하셨던 현금을 좀 더 확보하는 이런 전략에서 이제는 미국 주식을 좀 이렇게 비중을 좀 늘리는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의 변화를 좀 줄 만한 그런 시점이 좀 되고 있는 겁니까? 가격은 제가 기대했던 가격 근처로 왔는데 빠지는 폭이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완만하게 좀 하락을 해가지고 저점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좀 바닥을 다져주는 그림이 나와주길 바랬는데 이렇게 급하게 빠져버리면 물론 급등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급등할 만한 지금 이슈나 모멘텀이 당장에 나오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그런 대로 볼만해진 것 같은데 진입하는 거는 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님의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잘 따라서 현금을 좀 더 비중을 늘렸던 분들 또는 새로 신규로 미국 시장에 진입을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시점은 아니고 좀 더 기다려라. 새로 신규로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후에 조금씩 밀릴 때마다 분할해서는 좀 살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추가로 사시는 것보다는 일단 안정되는 거 보고 가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성향의 차이긴 하지만 레버리지 사용하는 거, 특히 이제 이런 거를 일상화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거는 어떤 극단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장이 크러쉬가 났을 때,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부러져가지고 연준이 됐던 어디가 됐던 이제 대대적인 어떤 부양책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특히 지금 미국 장세가 뭐 이렇게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압도적인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건 그건 투자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시고 지금 시점에서는 장이 안정되는 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여전히 그러면 진입 시점인 단계적으로 신규 투자자들 말씀하시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분할 매수를 조정시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럼 여전히 M7 종목이 최우선입니까? 아니요, 저는 뭐 M7 쪽에서 이제 일부, 그 다음에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 종목, 역시. 그런 쪽,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빠져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 트럼프 정책상 이제 노이즈가 좀 덜한 섹터들 있잖아요. 그 이를테면은 그 그린 에너지 쪽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같은 거라든지 미국 내에서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방산 노이즈 있어가지고 다 빠지긴 했지만은 그 전에 제가 다른 채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가가지고 그 미국 방산이 만약에 미 국방부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은
유로존이나 다른 쪽에서 채우게끔 그렇죠. 만들어줄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빠진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해서 그리고 여전히 미국에서도 바이오 섹터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 방산, 그다음에 태양광 섹터들을 좀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라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앞서 잠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빅테크 회사들 CEO들 부른다고 그래서 이게 뭐 혹시 우리 뭐 반도체나 뭐 이쪽 업계 관련 업계에 뭐 뭔가 영향이 있을 만한 일이 또 벌어질까요? 또 이것도 부담스럽네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월가 CEO를 부른다는 거였고요. 네. 이제 빅테크 CEO도 또 부르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이제 반도체 칩스법 관련돼 가지고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타깃이 한국은 아니에요. 중국이잖아요. 그 중국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TSMC,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TSMC가 이제 타깃이 되는 거고, 물론 한국의 삼성전자도 보조금을 많이 받는데 어저께 기사인가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그 경영진단 전면적으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뭐 파운드리 이제도 곧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진작 들어갔어야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진작 들어갔어야 되고 미국 진출을 갖다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보조금 준다고 해가지고 손들고 들어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TSMC 같은 경우는 미국 들어가기 전에 고객 확보 다 한 상태에서 단가까지 다 조정을 해가지고 맞아요. 올려가지고 이제 이미 확정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장이 지어지고 돌아가면은 그 시점부터는 바로 매출하고 손익이 나오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다 공장만 덩그러니 지어놔가지고 오히려 만약에 고정비만 계속해서 까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실은 삼성은 이참에 제대로 된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이게 진출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이 칩스법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상황을 놓고 본다면 딱히 우리 반도체 업계에 뭐 대단히 뭔가 새로운 악재가 나오거나 이럴 것까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심리적으로 그렇게까지 계속 우려를 키울 필요는 없네요. 거기서 이제 규제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만드는 칩을 미국을 가져올 때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조차도 미국 내 생산 자체 비중이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그림은 아닐 거고 그런 규제가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 쪽의 센티가 더 안 좋아지겠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실 필요는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업황 자체를 좀 누르는 그런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만 또는 우리가 유독 피해를 보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방산 쪽 아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유럽 방산주들은 난리가 났고 사실 우리 방산주들은 이미 난리가 났었죠. 뭐 주가가 지금 벌써 두세 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지금 그 유럽이 대규모로 우리 돈을 1,100조가 넘는 돈을 이제 군사비를 국방비를 증액을 해서 뭐 자체적으로 무기도 좀 체계로 갖추고 등등 하겠다. 근데 우리 그와 관련해서 걔네들 방산주 오른 거는 당연한 얘기고 우리 방산주가 오른 거는 우리가 거기에 뭔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 뭐 폴란드도 있고 등등등 하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과연 유럽은 또 이 방산 쪽으로 워낙에 또 전통적인 강호들도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거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기대감이 과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일단 주가에 선반영이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폴란드 계약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K2 2-1차 계약이 우리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얘기 나왔었던 거는 작년 7월부터 네네. 9월에 된다, 10월에 된다, 11월에 된다, 연말에 된다, 연초에 된다, 이제는 상반기에 된다. 이제 그렇게 나왔다가 그렇죠, 그렇죠. 다음 달에 된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확실한 겁니까? 단독으로 나오는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질 않는 게 그거를 만약에 소스가 네. 정부 관계자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하는 거죠. 그 계약 국가 간의 계약을 갖다 슬쩍 언론에다 흘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사실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는 못하죠. 근데 이제 그게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밸류 재평가는 일어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사실은 여태까지 작년 그때 이후로 보면은 기대감으로 계속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 수주가 확정이 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지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일정 부분은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우리가 방산의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를 갖고 있는 거는 유럽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재무장을 한다. 거기에 재무장을 할 때 당장에 지금 무기를 만들 데가 없지 않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빨리 만들고 뭐 이런 걸 잘하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대상이 사실 이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럽 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좀 엇갈리는 건 있거든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또는 이제 외부에 우리하고 좀 이해관계가 또는 이제 생각이 좀 맞는 국가들을 좀 활용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데 그런 이제 양쪽의 의견들이 있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그렇게 서로 좀 그렇게 좀 갈려 있고 네. 심지어 폴란드조차도 대통령은 한국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데 예, 기사도 나왔잖아요. 총리는 또 반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가봐야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고 했을 때 끝나거나 종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는 어렵고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그 공백 기간이라는 게 있으면은 결국은 라인메탈이나 이런 회사들이 증설을 통해 가지고 생산을 본격화한다고 했었을 때는 유럽산을 아무래도 더 많이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현실. 맞아요. 그거는 감안을 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대감을 너무 과하게 평가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계별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추가 수주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밸류업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기대감만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서 뭐 폴란드가 다음이고 그 다음이 루마니아고 그 다음이 뭐 슬로바키아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마치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바라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에 하나요. 지금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해서 K방산에 대한 경쟁력이 높게 평가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래식 무기 전쟁이 양상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포탄도 그렇고 뭐 전차, 뭐 자주포 등등등 이런 뭐 이를테면 뭐 ICBM이나 이런 것들 싸움이 아니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를테면 포탄 같은 것도 뭐 갑자기 공장을 증설하는데 시간 1, 2년 걸릴 거고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당장은 우리가 그 빈틈을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건 너무 희망적으로 또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또 있지 않을까. 네,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방산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려면은 자꾸 동유럽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중동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신흥시장 네. 그러면서 이제 교체 수요가 엄청 큰 곳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우리 거를 그쪽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거지. 자꾸 동유럽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방산을 평가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미국의 그 경상 적자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우디나 카타르 쪽의 LNG나 또는 그쪽의 중동산 원유 수입량을 줄인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그런 방산 쪽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큰 시장이 중동인데 그쪽에서 이 방산 쪽과 관련된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딜레마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동에서 우리한테 팔 수 있는 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를 만약에 방향키를 돌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그쪽에서도 똑같이 보복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이거 참 딜레마네요,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고 그들이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역할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우디 쪽에서 네옴시티 요즘은 얘기도 안 나오지만은 예.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거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우리 기술 원하는 것들을 갖다 좀 합쳐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찾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의 일정 불만을 좀 잠재워줘가면서 그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죠. 네. 또 사실은 근데 이를테면 오늘 뭐 100톤을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다 갑자기 미국으로 100톤을 다 빼지는 않을 테니까 단기적인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참 운용의 이 절묘한 묘를 살려야 될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런 전략들이 참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정말 엄중한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내 얘기 하나만 더 좀 여쭤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번 주라고 지금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정돼서 뭐 헌재에서 뭐 확인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아직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뭐 헌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윤 대통령 석방되고 나서 시장 흐름이라든가 환율의 흐름을 보면은 그다지 큰 변화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길래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서 이미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거냐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싶어서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계속 끄는 것보다는 어떤 식이든 종결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시선인데, 그렇죠. 외국인들이 작년 연말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극단적으로 거부감을 표시를 할 것인지 또는 이제 오히려 불확실성의 어떤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어떤 성향이라기보다는 증시의 성향 자체는 기본적으로 좀 뭔가 변화를 많이 이제 선호하는 측면은 분명히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본다 그러고 환율 얘기인데 지금 오늘도 국채금리도 어쨌든 4.2% 초반까지 떨어졌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100 근처까지 가다가 지금은 이제 100 초반까지 좀 내려간 상황이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전히 1,440원대 중반, 후반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이 좀 되던데 아침에 지금 엔화가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99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 통화들의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제 빨아지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거는 그냥 제자리에서 살짝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별 영향이 없다 이런 측면보다는 여전히 좀 휘둘리고 있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통화가 강한 편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결국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이 들으려면 1,400원대 초반 또는 1,300원대 후반에 진입이 돼야 외국인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들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유럽이나 중국 쪽으로 뭐 미국 자금이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으로도 돈이 좀 들어와 주려면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달러 강세가 좀 주춤을 해도 유로 강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원화는 그렇게까지 강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환율도 환율이지만은 우리 주력 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좋아지는 그림 아니면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에 대한 확실한 이제 증설과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걸쳐져 있고 방산주가 다 좋았던 게 아니라 우리가 유독 좋았었던 거고 작년에. 맞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내내 빠지다가 이제 그 전쟁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더 이상 지원 안 한다 얘기 나오면서부터 증설 얘기 나오면서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군이 지금 안 보인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존의 전통의 주도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업황이 이렇게 우호적이진 않다라는 맞습니다. 거.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외국인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이머징 마켓인데 상대적으로 어떤 투자의 메리트를 좀 강화시킬 수 있을 만한 이를테면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주주 환원을 좀 강화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 이사님 말씀 쭉 들어봤는데 참 말씀대로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어쨌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럴 때일수록 투자 심리,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다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용훈 이사님과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